윤정은 오래된 아파트 베란다에서 마른 이불을 털고 있었어요. 가을 끝자락의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먼발치에서 뻥튀기 기계가 펑, 펑 소리를 내며 동네를 울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장통의 확성기에서는 오늘은 가래떡 뽑는 날이에요. 라는 구수한 목소리가 들렸죠. 이 동네에서만 30해를 버틴 그녀는 사람 소리, 리어카 자전거 소리, 오래된 골목의 기척으로 시간을 셌습니다. 딸 미경의 사고가 있은 뒤로 집안의 시계는 멈춘 듯 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일정한 박자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윤정은 빨랫줄에 마지막 손수건을 집게로 찝으며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눈을 떴고 습관처럼 부엌 식탁을 닦고 약을 챙기고 뉴스 대신 라디오를 틀었어요. 라디오에선 송창식의 노래가 흘렀고 가사가 끝날 때마다 진행자는 따뜻한 말투로 청취자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윤정은 그 사연들 사이에서 한동안 자신을 숨겼어요. 그리고 다시 식탁 위에 놓인 종이박스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박스에는 미경의 유품이 들어 있었죠. 회사 배지, 구겨진 영수증, 유치원 소풍 사진, 그리고 소율이의 자잘한 장난감들. 윤정은 박스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뚜껑을 천천히 열었어요. 먼지가 훅 치올랐고 그녀는 손등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아이고, 참.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마스크를 다시 고쳐 썼습니다. 맨 위에는 분홍색 인형 머리핀이 굴러다녔고 그 아래에서 딸이 쓰던 네임펜 향이 은근하게 배어 나왔어요. 그때 손끝에 작은 단추 같은 것이 걸렸습니다. 윤정은 그것을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작고 둥근 플라스틱 장난감 녹음기였어요. 이게 소율이 거였지. 그녀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말했어요. 딸 아이를 키우던 그 시절 동네 문방구에서 1,000원, 2,000원에 팔던 조그만 녹음기들. 버튼을 꾹 누르면 목소리가 들어가고 다시 누르면 삑소리와 함께 재생되던 장난감이었죠. 윤정은 녹음기의 배터리 커버를 열어보려 했지만 딱딱하게 맞물려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은한 생활 기스가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어요. 그녀는 손바닥으로 녹음기를 감싸 쥐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목의 혈관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괜찮아. 그냥 추억이지.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듯 말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작게 깜빡이던 작은 LED가 한 번, 두 번 빛났습니다. 윤정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하고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어요. 삐하는 미세한 소음 뒤로 공기가 가벼워졌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엔 바스락거리는 옷자락 소리와 무엇인가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숨소리가 낮게 섞였어요. 할머니. 윤정의 등줄기에서 전기가 스친 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율이의 목소리였어요.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떨리는 숨 사이로 겨우 빠져나온 부름이었죠.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놔두었던 리모컨에 팔꿈치를 부딪혔고 TV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요란한 홈쇼핑 멘트가 거실 한가운데를 가르자 윤정은 허둥지둥 리모컨을 더듬어 화면을 껐어요. 방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녹음기 속 소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나 무서워. 아이의 말 뒤로 묵직한 침묵이 이어졌고 곧 낮고 거친 숨소리가 섞였어요. 누군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호흡을 고르고 있는 듯했죠. 윤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한번 열었다 닫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방안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멈추려다가 끝내 손을 내리지 못했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남자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끼어들었습니다. 그 음색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오래전의 그림자를 건드렸습니다. 윤정은 가슴을 움켜쥐고 천천히 소파 등받이에 기대었어요. 말하면 할머니가 아프게 돼. 그 말이 끝나자 작은 울음 섞인 숨이 마치 담요 아래 갇힌 소리처럼 답답하게 흘렀습니다. 윤정은 버튼을 꾹 눌러 재생을 멈추고 이마를 짚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무릎 사이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생활소음 사이로 문이 여닫히는 소리, 컵이 시멘트 바닥 타일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자동차 경적이 두어 번 울리고 이어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소유리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고 녹음기는 가끔씩 지지직거리며 다음 장면을 잡아냈습니다. 나 배 아파. 그 말을 듣고 윤정은 허공을 한번 잡았다 놓았어요. 10여 년 전 미경이 어린 시절 배앓이로 응급실을 다녀오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대기실에서 포장마차 어묵 국물을 떠먹이며 서로를 달래던 기억, 가난했지만 서로의 체온으로 버티던 계절. 그중 몇 장면은 너무 선명해서 마치 오늘 아침 일처럼 손에 만져졌어요. 윤정은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을 때 유리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오래 남았어요. 소율아, 괜찮지? 여성의 목소리가 아주 짧게 스쳤습니다. 미경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얼핏 지나간 이웃의 목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로 뒤이어 들려온 남자의 낮은 웃음이 모든 판단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딘가 비어 있었고 힘을 숨긴 사람의 태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정은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았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녀는 짧게 내뱉고 휴대폰을 가져와 통화 목록을 열었어요. 원장님 가정의학과라는 이름이 위쪽에 떠 있었지만 즉시 누르지 못했습니다. 부엌 벽시계가 한 칸씩 움직이며 뚝뚝 소리를 냈고 창틀 사이로 들어온 하늘빛이 노랗게 기울었어요. 윤정은 소파 등받이 위에 걸어둔 무릎 담요를 내려 어깨에 덮었습니다. 가게에서 받은 달력은 아직도 9월에 멈춰 있었고 그 아래엔 미경과 소유리의 사진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죠. 유치원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소유리는 머리띠를 메고 율동을 하며 웃고 있었고 미경은 뒤에서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윤정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떼어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우리 애 잘 지켜줍시다. 스스로에게 부탁하듯 기도하듯 말했어요. 그녀는 낡은 전화번호부를 꺼내 딸의 친구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상가 미용실 원장, 유치원 학부모 회장, 경비실 김 반장. 모든 이름이 오래된 기억과 얽혀 있었고 그 사이에 미경상도라는 메모가 삐딱하게 적혀 있었어요. 윤정은 그 낱말에서 손가락을 떼지 못했습니다. 상도, 딸의 남자친구. 장례식장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이름이었죠. 그날 그는 끝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꽃 냄새와 향이 뒤섞인 분향소에서 낯선 그림자만 들고 사라졌죠. 윤정은 다시 녹음기를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보다 가까운 숨소리가 또렷이 잡혔고 뭔가 천을 스치는 소리와 함께 낮게 깔린 경고가 들렸어요. 조용히 해. 그 말 끝에 작은 흠칫거리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플라스틱이 탁자에서 굴러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온몸이 굳었고 첫사랑의 얼굴처럼 오래전에 잊었다고 믿었던 어떤 얼굴이 마음속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것은 떠나버린 전 남편의 뒷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 남자는 늘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아꼈고 침묵으로 사람을 밀어냈죠.
그녀는 그 그림자를 생각하기 싫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이미 다음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윤정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녹음기를 꾹 쥔 채 문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복도의 형광등이 환하게 스며들었고 초인종은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다소 떨렸습니다. 답은 없었고 대신 문 밖에서 발걸음이 반걸음 물러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익숙한 여자의 기침 소리. 윤정은 문고리를 열까 말까 망설였어요. 체인 걸쇠를 그대로 두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에 보인 것은 같은 동의 박 여사였어요. 아이고 언니, 괜찮아요? 방금 택배 아저씨가 잘못 두고 가려길래. 박 여사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윤정은 겨우 미소를 만들어 상자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박 여사. 언니 라디오 소리가 안 나서 좀 걱정했지 뭐야. 괜찮아요. 정리 좀 했어요. 그녀는 더 묻지 않는 이웃의 다정함에 잠시 숨을 고르게 되었고 문을 닫은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윤정은 작은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소파 앞에 앉아 숨을 길게 들이쉬었어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자신의 손이 조금 덜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율아, 할머니가 있잖아.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을 걸 듯 속삭였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하는 소리 뒤로 이번엔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쉰 숨, 아이의 눌린 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의 기척이 공기처럼 흘렀습니다. 윤정은 그 모든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결심이 그 순간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유치원 담임 정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윤정은 호흡을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정 선생님. 어머님, 소율이가 오늘 아침에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혹시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어요. 현관 신발장 위 오래된 열쇠고리와 함께 딸이 남긴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엄마, 저녁에 전화할게. 사랑해. 그 낡은 글씨가 한번 흔들리더니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문을 나서며 윤정은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주름 사이로 피곤이 내려앉았지만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단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 그 아이를. 복도 끝 창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오래된 도시의 바람이 회색 담장 위로 부서졌습니다. 윤정은 발을 내딛었고 실루엣이 복도 바닥을 길게 그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결심의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작은 장난감 녹음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정은 유치원 문 앞에서 소율이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나오고 교문 앞에는 학부모들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노란 가방을 맨 소율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걸어 나오는 순간 윤정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뒤섞여 있었죠. 소율아. 그녀가 손을 흔들자 아이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소율이의 얼굴엔 미세한 창백함이 깔려 있었고 배를 감싸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윤정은 서둘러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괜찮아요? 응, 근데 배가 좀 아파.
그 목소리엔 평소에 맑은 기운이 없었죠. 윤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눌린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미묘하게 차가웠어요. 그녀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인사를 건네고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즘 밥은 잘 먹어요? 응, 근데 아저씨가 많이 주셔서 배불러. 그 말에 윤정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저씨? 소유리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말없이 신발 끝을 발로 찼어요. 엄마 친구 아저씨. 짧은 대답이었지만 윤정의 가슴 안쪽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았죠.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윤정은 창밖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떨어지고 오래된 상가 간판 위로 바람이 불었어요. 한쪽 좌석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보자 윤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딸 미경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저렇게 웃고 있었겠지요. 그녀의 생각은 자연스레 미경의 장례식 날로 흘러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그날, 검은 우산 사이로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언뜻 스쳤어요. 그는 끝내 분향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차가운 빛 속에서 담배 불빛만 깜빡거렸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윤정은 근처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소율아, 잠깐 의사 선생님께 배 좀 보여드리자. 아이는 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실 안의 흰 형광등이 아이의 얼굴을 더욱 희게 비쳤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복부를 눌러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내부 장기에 큰 문제는 없는데 상처가 좀 있습니다. 상처요? 네, 복부 옆에 오래된 멍이 몇 개 보입니다. 혹시 어디 부딪힌 적 있나요? 윤정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의사의 눈을 피했어요. 아마 놀다가 다쳤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목소리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걸음을 재촉하던 윤정은 길가 커피 자판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종이컵 안으로 뜨거운 커피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녀는 잠시 손을 녹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얘기할 게 있어. 그 이후 전화는 없었고 다음 날 아침 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미확인 상태로 남았고 경찰의 수사는 흐지부지 끝이 났죠. 윤정은 손가락 끝으로 컵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던 거니, 미경아.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유리는 옆방에서 고른 숨을 쉬며 자고 있었고 녹음기는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살아났고 짧은 잡음이 흘렀죠. 그리고 들려온 건 남자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소율아, 비밀 지켜야지. 할머니가 아프면 어떡해? 그 말이 끝나자 아이의 억눌린 울음이 들렸습니다. 윤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분명히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녹음기를 꽉 쥐고 접수 창구 앞에 섰어요. 그러나 막상 경찰의 눈을 마주치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게 아니에요. 착각인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은 채 서둘러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고 숨이 가빠졌어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경찰에게 맡기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죠.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오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상도. 윤정은 핸드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 몇 줄 아래 오래된 뉴스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전직 보육원 직원 아동 학대 혐의로 수배. 그 사진 속 남자의 눈매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박상도. 윤정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지며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소율이 아저씨, 내가 말한 그 아저씨가 혹시... 그녀는 급히 일어나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 주소로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흐릿했고 그녀의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택시는 오래된 빌라 단지 앞에서 멈췄어요. 그곳은 딸이 사고 나기 전까지 살던 곳이었습니다. 윤정은 두 손으로 녹음기를 꽉 쥔 채 오래된 철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윤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소율이 할머니입니다. 아이 얘기로 왔어요. 짧은 침묵 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바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잊고 싶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과 인매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바로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편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낡은 신발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윤정은 신발 한 짝을 벗지도 못한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 선 남자는 세월이 흘렀어도 박상도였죠. 짧은 머리, 낮게 깔린 목소리, 그리고 여전히 사람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는 습관. 그는 윤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물었습니다. 여기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목소리엔 오랜 세월의 냉기가 섞여 있었고 윤정의 등줄기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입을 떼었습니다. 소율이 그 아이 때문에 왔어요. 남자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죠. 거실 안에는 생활감이 묘하게 사라진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바닥엔 맥주 캔이 구르고 있었어요. 소파 위에는 어린이용 인형과 남성의 담배가 함께 놓여 있었죠. 이질적인 풍경이 윤정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딸 아이가 죽기 전에 당신과 함께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잠깐이었죠. 서로 의지하려다 보니. 그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윤정은 그 속에 숨은 불편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집엔 왜? 아이 엄마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봐야죠. 박상도는 짧게 답하며 컵을 들었고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윤정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아이 몸에 멍은 왜 있는 겁니까? 박상도는 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애가 자주 넘어집니다. 할머니들이 괜한 걱정 많이 하시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 얘기를 하면서 아랫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박상도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애들은 원래 그런 소리 잘합니다. 그의 차가운 태도에 윤정은 한 발 물러섰지만 손에 든 가방 속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 방문 안쪽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윤정은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어요. 문틈 사이로 소율이의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밑이 붓고
입술이 말라 있었죠. 할머니. 그 목소리에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율아, 괜찮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상도는 성큼 다가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직 감기가 덜 나아서요. 쉬게 두시죠. 그의 무표정한 말투에 윤정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아이 내 손녀입니다. 나한테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박상도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권리요? 그는 피식 웃으며 연기를 내뿜었죠. 그의 엄마가 죽은 뒤 아무도 그 아이 곁에 없었습니다. 내가 책임졌어요. 당신은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구였는지 당신은 모르는 척하지 마요. 순간 공기 속의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박상도의 손끝이 멈췄고 제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미경이 당신 딸이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윤정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그럼 당신은 알았던 겁니까? 몰랐죠. 세상은 넓고 우연은 많으니까.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그 눈빛 안에서 미묘한 두려움을 포착했습니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들킬까 두려운 사람의 눈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윤정은 손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박상도의 시선이 그 작은 물체로 향했죠. 이게 뭐죠? 소율이가 들고 다니던 겁니다. 안에 녹음이 되어 있더군요. 장난감이잖아요. 당신 목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상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는 느릿하게 걸음을 옮겨 윤정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거실 바닥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네요. 오해든 아니든 난 확인해야겠어요. 윤정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녹음기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박상도가 손을 뻗어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그거 줘요. 윤정이 소리쳤지만 그는 단숨에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남의 집 와서 함부로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건 소율이 겁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팔을 붙잡았지만 박상도는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몸이 소파에 부딪히며 쿠션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소율이가 울먹이며 나왔습니다. 아저씨, 그거 돌려줘요.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상도는 아이를 노려보며 낮게 말했다. 들어가. 싫어요. 윤정은 온몸으로 소율이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괜찮아, 소율아. 할머니가 있잖아. 박상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아이의 울음이 작게 새어나왔죠. 윤정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손목에는 그가 밀친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어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박상도는 냉소를 띤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할머니, 세상엔 몰라도 되는 게 많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윤정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갑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놈의 호기심 때문에 사람 망치는 건 변함없네요. 윤정 씨.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윤정은 계단 난간을 붙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연결음이 울리기 전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미경 통화 기록 복구됨. 순간 윤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딸의 이름이 여전히 연락처에 살아 있었어요. 그녀는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잡음이 섞인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짧은 말. 그 남자 조심하세요.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몸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공포와 동시에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죽음, 아이의 상처, 그리고 녹음기 속의 목소리.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윤정은 다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윤정은 집 창문을 단단히 닫아두었지만 틈새로 새어드는 소음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밥 한 공기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죠. 손끝엔 여전히 박상도의 손길이 남아 있었고 팔목엔 붉은 멍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머릿속엔 방금 전의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죠. 아이의 울음, 문을 닫던 남자의 손, 그리고 녹음기가 사라지던 순간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다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젠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윤정은 낡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딸 미경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모습, 가족 나들이 사진, 그리고 20대 초반의 결혼식 사진까지. 그 속에 신랑 얼굴은 사진이 일부러 잘린 듯 반만 남아 있었죠. 그녀는 오래된 종이 냄새 사이에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박상도였지. 그녀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뒷면에는 미경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이제 행복할게요.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사진, 날짜는 사고 전날. 사진 속 미경은 웃고 있었지만 눈가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배경은 집 안거실이었고 벽 한쪽에 붙은 달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정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달력 위쪽에는 작게 박에스도 약속 칠시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그녀는 몸을 굳혔습니다. 그날 그가 우리 미경이를 만났던 거예요. 모든 의문이 서서히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정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딸이 남긴 가계부 겸 일기장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낯선 필체로 적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겁을 먹었어요. 엄마가 반드시 막을게. 윤정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미경아, 내가 싸우던 그 이유, 이제 내가 해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결심이 단단했죠. 접수하시겠습니까? 직원이 물었지만 윤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녹음기 도둑 맞았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죠. 혹시 용의자를 아십니까? 네. 제 전남편입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마치 오래된 쇳덩이를 삼킨 듯 숨이 막혔습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윤정을 바라봤어요. 전남편이요?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제 딸의 동거남이기도 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잃더니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폭력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
어제 직접 그 집에서 윤정은 팔을 걷어 보여주었습니다. 붉은 멍 자국이 그대로 드러났죠. 직원은 즉시 경찰관을 불러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 몸에 상처가 있었고 딸이 죽기 전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의 녹음기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윤정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 아이와 함께일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괜한 일 키우지 마요. 발신자는 번호 없음. 윤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알리려 했지만 한참 동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 끝에는 이모티콘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죠. 그녀는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윤정은 다시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몰래. 비가 그치고 난 빌라 복도에는 눅눅한 물기 냄새가 가득했죠. 그녀는 손전등 불빛을 낮게 비추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 윤정은 귀를 문틈에 댔습니다. 울지 마. 다 너를 위한 거야. 그 목소리는 섬뜩하게 차분했습니다. 윤정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조심스레 돌렸어요.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와 함께 거실 한가운데 불빛이 번졌습니다. 박상도가 아이 옆에 서 있었고 손에는 뭔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윤정이 문을 열자 그는 놀란 듯 돌아섰습니다. 여긴 또 왜 오셨습니까? 소유리를 데리러 왔어요. 그럴 권리 없습니다. 그럼 경찰을 부를 수밖에요. 박상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그때도 이랬죠. 남의 인생 망치는 소리 잘하잖아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윤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도 그 말은 과거의 문을 다시 열어젖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미경이 사고 당신이 한 겁니까? 박상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그날 만나기로 했잖아요. 달력에 쓰여 있더군요. 그럼 왜 딸이 죽었는데 당신은 나타나지도 않았죠? 윤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그날 미경이가 나한테서 도망치려 했어요. 그의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자 윤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애는 나를 신고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도로 한가운데 뛰어들었어요. 윤정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거짓말이죠. 믿든 말든. 그게 사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세요. 아이도 나 없으면 안 돼요. 그건 당신 욕심이에요. 윤정은 울부짖으며 아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박상도가 먼저 손을 뻗어 아이를 붙잡았죠. 그만하세요, 윤정 씨. 또 다칠 겁니다. 그의 손끝에 남은 힘이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 어제 잃어버렸던 그것이었죠. 이거 당신 집 앞에서 주웠어요. 박상도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정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히 해. 말하면 할머니가 아프게 돼. 박상도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윤정은 녹음기를 높이 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상도 씨.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던졌고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이는 비명을 질렀고 윤정은 몸을 던져 아이를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을 굴렀고 남자는 그 사이로 달아났습니다. 윤정은 아이를 꼭 안고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이마를 눌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윤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아이의 입술이 떨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 아저씨 아직도 우리 집 열쇠 가지고 있어. 윤정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고리 위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윤정은 본능적으로 소유리를 품에 안고 몸을 낮췄습니다. 문고리 위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다 멈췄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분 것도 발소리가 난 것도 아닌데 그 침묵이 유리처럼 깨질 듯 팽팽했죠. 경찰차의 사이렌이 멀리서 울려 퍼졌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윤정은 손끝으로 아이의 입을 가볍게 막고 속삭였어요. 쉿,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두 손은 할머니의 옷자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쪽으로 살금살금 몸을 옮겼어요. 그곳엔 깨진 유리 조각이 반짝이며 흩어져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이 벽에 닿으며 내는 마찰음이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박상도의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어요. 윤정 씨, 낮고 짐승 같은 목소리였죠. 그의 한 손에는 무언가 번들거리는 쇠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칼이었어요. 그녀는 손끝이 저릿해질 만큼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다 당신이 만들어낸 일이에요. 박상도의 목소리는 울분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의 유리 조각이 그의 구두 밑에서 부서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윤정은 가까운 곳에 있던 의자 다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공포와 함께 이상한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상도 씨, 이제 그만하세요. 경찰이 곧 도착할 거예요. 경찰?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은 예전에도 그랬죠. 나를 신고했잖아요. 그때 당신 때문에 난 다 잃었어요. 직장도 명예도 가족도. 그는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윤정은 몸을 돌려 아이를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소율아, 저쪽으로 가 있어. 어서. 아이의 눈동자가 떨렸지만 그녀의 말에 따라 벽 뒤로 숨었습니다. 박상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애도 나 없이 못 살아요. 내가 지켜야 한다고 그의 엄마도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윤정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미경이는 당신에게서 도망치려 했어요. 그 애의 마지막 메시지를 내가 봤어요. 엄마, 나중에 얘기할 게 있어. 그건 당신 때문이었죠.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오늘 이 아이만은 당신 손에 못 맡겨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윤정 씨, 세상은 늘 나 같은 사람을 악마로 만들죠. 하지만 난 그저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그는 점점 다가왔고 윤정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몸이 흔들렸죠. 가족을 지킨다고요?
당신이 망가뜨린 게 가족이에요. 윤정의 외침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오른손에 쥔 칼을 높이 들었어요. 윤정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순간 문 밖에서 경찰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멈춰요. 경찰입니다. 박상도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윤정은 의자 다리를 휘둘렀습니다. 윽! 그의 팔에 부딪히며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유리 조각 사이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박상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항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다 이 여자 때문이야. 그의 비명이 방안을 뒤흔들었지만 이미 수갑이 그의 손목을 묶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제야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유리가 달려와 그녀를 꼭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무서웠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박상도가 끌려나가던 순간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정 씨, 그 애가 당신 친손녀 아닌 거 알고 있죠?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애 당신 딸의 친딸 아니에요. 미경이는 입양한 거였죠. 그의 눈빛이 묘하게 흐려졌습니다. 친부모가 누군지 당신은 아직도 몰라요. 그 말이 떨어지자 경찰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윤정은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입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가족의 기억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아주던 날의 온기, 딸의 웃음,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소유리가 내 손녀가 아니라고? 그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소유리는 여전히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죠.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윤정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나 아파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있으니까. 그 말에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너는 내 손녀야.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내 가족이야. 창밖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벽을 따라 번졌고 그 빛 속에서 윤정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기스난 버튼을 눌러보자 짧은 잡음 뒤로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혹시라도 내가 못 돌아오면 소유리를 지켜줘. 윤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미경의 목소리, 마지막 부탁. 그녀는 눈을 감고 녹음기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래, 미경아. 내가 지킬게. 어떤 진실이 나와도 그 아이만은.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시 숨을 고르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박상도의 말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 터였죠. 윤정은 창문 너머로 빗줄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바람이 불고 빗물이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삐하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녹음기에서 자동으로 켜진 새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죠. 그 안에서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유라,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윤정은 숨이 멎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경이? 그 목소리는 분명 죽은 딸의 것이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그날 밤,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식탁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죠. 소율아,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그 한 문장이 공기를 찢는 듯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윤정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을 쉬는 것도 잊었어요. 딸 미경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처럼 생생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경아, 너 맞니? 그러나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짧은 잡음이 섞이며 또 다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마. 그 사람은 나를 죽게 만들었어. 윤정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경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라니?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이 제멋대로 뒤섞였어요. 박상도, 입양, 딸의 죽음, 그리고 그 사람.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어제의 담당 형사가 윤정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제는 큰일이었죠.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주세요. 제 딸 미경이 목소리예요.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분명 여성의 음성이네요. 음성 분석 요청 넣겠습니다. 그게 진짜 미경이 목소리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은 조심하세요. 그 남자 어제 경찰이 연행했지만 곧 풀릴 수도 있습니다. 윤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풀린다고요? 폭력 정황이 불분명하다고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길가의 국화향이 유난히 짙게 느껴졌죠. 그녀는 가방 속의 녹음기를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아, 내가 끝까지 밝혀낼게. 집에 들어서자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커튼이 반쯤 열려 있었고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보였어요. 식탁 위엔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엔 미경과 어떤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죠. 그리고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니야.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 윤정은 손에서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고 확대했습니다. 미경 옆의 남자, 분명 박상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얼굴이 낯설고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그 얼굴을 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미경이 다니던 병원의 의사, 소유리를 처음 진료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김 의사. 윤정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김 의사의 근무 여부를 물었지만 직원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퇴사하셨습니다. 급하게요. 윤정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병원 뒤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 흘길에 물이 고였죠. 그녀는 그 물웅덩이 사이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투명한 비닐봉투, 그 안에는 딸의 이름이 적힌 진료기록, 복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환자명 한미경, 담당의 김현수 진단 복부 외상 및 타박상. 윤정의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복부 외상.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며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선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찾으셨네요. 낯익은 목소리, 그리고 낯선 조소. 윤정이 돌아보자 우산을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김현수였습니다. 그만두시죠, 어르신. 이 일은 생각보다 깊어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미경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진실을 원하신다면 내일 저녁 8시 구빌라 단지 뒤쪽 폐창고로 오세요. 그럼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는 우산을 돌려 세운 뒤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에 든 종이가 젖어들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아, 내가 남긴 목소리, 그게 날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그녀는 걸음을 옮기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딸의 죽음과 손녀의 상처를 둘러싼 모든 비밀을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에서 서류를 펼쳐들고 또 읽고 다시 읽었죠. 눈꺼풀은 무겁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켜고 속삭였습니다. 미경아, 내일이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녀는 조용히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장롱 뒤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어딘가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윤정 씨.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바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확실히 들렸습니다. 거울 위에 맺힌 김이 서서히 흐려지며 한 문장이 떠올랐죠. 그 사람은 아직 곁에 있어요. 윤정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창문 밖에선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보다 결의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내일 직접 만나죠. 그녀는 낡은 외투를 걸치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지고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았죠. 그리고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마지막으로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실뿐이었습니다. 낡은 창고 앞에 선 윤정은 손전등 불빛을 낮게 비추며 숨을 고르셨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아직 축축했고 녹슨 철문은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렸어요. 그녀의 손에는 녹음기와 딸의 진료 기록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안전하겠지만 마음속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끝을 봐야죠. 윤정은 철문을 밀었습니다. 안쪽은 어둡고 오래된 기계와 상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어요. 먼지 냄새와 습한 공기가 뒤섞인 공간, 한가운데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셨네요, 어르신. 낯익은 목소리, 김현수였습니다. 그는 평소 병원에서의 하얀 가운 대신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서늘했고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를 들고 있었죠. 이게 당신이 원하는 진실입니다. 윤정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미경이한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김현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애는 너무 많은 걸 알았어요. 박상도만 범인이 아니었죠. 무슨 말이에요? 그 애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눈치챘습니다. 불법 입양 알선, 허위 진단서, 돈이 오가는 곳.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양이라면 소율이? 맞아요. 소율이는 박상도의 친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애를 돈으로 데려왔죠.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딸은 그걸 알고 신고하려 했던 거군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김현수의 말이 떨어지자 윤정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직접 손대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도왔습니다. 박상도가 애를 데려오게 나는 서리를 맞춰줬죠.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 대신 피곤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들 돈 때문에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미경은 끝까지 싸우려 했어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애를 난 말렸어요. 하지만 박상도가 먼저 움직였죠.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에 와서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김현수는 손에 쥔 USB를 흔들었습니다. 난 오래전부터 죄의식에 시달렸어요. 그 애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소율이만 지켜주세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상도가 풀려났습니다. 그 인간 당신을 찾고 있어요. 윤정의 등골을 타고 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걸 경찰에 넘겨야죠.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창고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이 쿵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윤정은 숨을 삼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찾았군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박상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네요. 둘이 한패였죠?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금속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김현수는 윤정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상도 씨, 이젠 끝이에요. 다 드러났다고. 끝?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박상도는 비웃으며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끝은 내 손으로 내야 끝이지. 그는 순식간에 달려들었고 윤정은 몸을 돌려 상자 뒤로 숨었습니다. 김현수가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둬. 미경이도 당신 때문에. 칼끝이 번쩍이며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고 김현수는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건 딸의 마지막 음성이었어요. 아저씨, 제발 그만둬요. 소율이가 보고 있어요. 그 순간 박상도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의 손에서 칼이 잠시 멈췄습니다. 윤정은 재빨리 상자 뒤에서 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상도 씨. 당신이 한 모든 짓, 여기 다 녹음돼 있어요. 박상도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따위 녹음 하나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다시 돌진하려는 순간 뒤에서 김현수가 몸을 일으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멈춰야 합니다. 몸싸움 끝에 두 사람은 벽 쪽으로 밀려났고 철제 선반이 흔들렸습니다. 윤정은 그 틈에 USB를 손에 쥐고 도망치려 했지만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습니다. USB가 굴러떨어져 바닥을 튀었죠. 박상도는 김현수를 밀쳐내고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는 USB를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난 이미 보냈어요. 박상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에 그리고 방송국에도.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딸의 파일, 병원 자료, 그리고 당신 얼굴까지 다 전달했어요. 박상도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그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 윤정에게 다가오려던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박상도, 움직이지 마.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상도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현수는 어깨를 부여잡은 채 벽에 기대었고 윤정은 숨을 몰아쉬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녀는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빗물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윤정은 고개를 들어 창문 밖 하늘을 보았습니다. 비가 멈추고 어스름한 새벽빛이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녹음기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미경아, 약속 지켰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새벽의 바람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그 먼지 속에서 딸의 웃음이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 했죠. 윤정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너진 진실의 잔해 속에서도 이제는 두려움 대신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윤정의 마음엔 오랜만에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고 사건이 끝난 지 사흘, 그녀는 여전히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정신없이 지냈죠. 박상도는 응급수술 끝에 구속되었고 김현수 역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언론은 아동학대와 불법 입양을 둘러싼 충격적 사건이라며 연일 떠들어댔어요. 하지만 윤정은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 소율이가 무사히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천천히 흘러들었어요. 윤정은 조용히 이불을 들추고 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야 아이의 표정이 편안했죠. 얼마 전까지 악몽에 시달리던 그 얼굴에서 더 이상 두려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율이 정말 잘 견뎠어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창가를 희미하게 덮었죠. 식탁 위에는 여전히 그날의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깨진 부분을 테이프로 감싸둔 채 조용히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윤정은 그것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너도 쉴 시간이야. 그녀는 버튼을 눌러 마지막으로 한번 재생했습니다. 잡음 뒤로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내가 못 돌아오면 소율이를 부탁해요.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남긴 약속 지켰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따뜻한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녹음기를 장식장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곧 부엌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와 녹음기를 비췄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서 담당 형사였죠. 윤정 어르신, 좋은 소식입니다. 음성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날 녹음기에 남은 여성의 음성, 분명히 따님 미경 씨의 목소리 맞습니다. 아마 사고 직전 딸이 누군가에게 보낸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시점이 사망 하루 전으로 추정됩니다. 윤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게 그 말이었군요. 네. 그리고 그 파일 덕분에 수사도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모두 어르신 덕분이에요. 통화가 끝난 뒤에도 윤정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사건 종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정은 문 밖으로 나와 밝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투명한 공기 속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 이제 편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편히 살게.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딸의 진료 기록과 사건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 모든 무게를 이제 내려놓을 시간이었죠. 몇 주 뒤 윤정은 소유리를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늦가을의 바다는 잔잔했고 갈매기 울음이 멀리서 들렸어요. 소유리는 조개 껍질을 주우며 웃었고 윤정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모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경아, 여긴 내가 좋아하던 곳이야. 기억나지? 바람이 불어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의 목소리는 이제 바람이 되어 우리 곁에 남을 거야. 소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지금 우리 보고 있지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 옆에 있지. 아이는 웃으며 모래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글씨를 바라보는 윤정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도 사랑해요. 파도 소리가 잦아들고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윤정은 손에 쥔 녹음기를 바다 쪽으로 던졌습니다. 작은 물보라가 튀며 녹음기는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날 밤 윤정은 잠든 손녀 옆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미경아, 고마워. 내가 남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있어.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윤정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지나갔고 이제 남은 것은 사랑뿐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커튼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침 먹으러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밖에서는 참새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고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삶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새벽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